사과나무 아래서 너를 기다려 별빛에 젖은 잎사귀들 속삭이고 너의 목소리처럼 토키역. 기차에서 내린 애셔스트는 해변가를 어리둥절하게 거닐었다. 그는 이 유명한 영국 해변 휴양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거친 노퍽 재킷과 먼지 묻은 부츠, 낡은 모자를 쓴 채 주민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걸어갔다. 그는 런던에 있는 자신의 은행 지점을 찾고 있었고, 런던에 있는 자신의 은행에 전보를 보내면 답장이 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전보를 보냈다. 우체국 맞은편에 여성 의류 가게가 보였고 그는 이상한 기분으로 진열창을 살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젊은 여성을 위한 드레스가 필요합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유행하는 걸로요? 아니요. 심플한 걸로. 그 젊은 숙녀의 체형은 어떠신가요? 모르겠네요. 당신보다 2인치 정도 작을 거예요. 허리 사이즈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메건의 허리 사이즈라니. 보통 사이즈면 돼요. 그렇군요. 그는 창가에 걸린 모델 드레스를 우울하게 바라보았다. 갑자기 메건이 평소 입던 투박한 트위드 치마, 거친 블라우스, 그리고 그가 늘 보던 템 오샨터 모자 외에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젊은 여성이 여러 드레스를 안고 돌아왔고 애셔스트는 그녀가 자신의 세련된 몸매의 드레스를 대어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떻게 고르지? 모자와 구두, 장갑도 필요할 테고 설령 다 구해준다 해도 그 옷들이 그녀를 평범하게 만들지 않을까. 마을 사람들이 일요일 옷을 입으면 항상 평범해지듯이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다니면 안 될까. 저 회색 옷 좀 따로 챙겨주시겠어요? 그가 마침내 간절히 말했다. 지금은 결정할 수 없으니 오늘 오후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젊은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아, 물론이죠. 아주 세련된 의상이에요. 그럴 것 같군요. 애셔스트가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이게 누구야? 프랭크 애셔스트. 럭비 운동 시절 이후로 오랜만이네 친구. 필 할리데이, 세상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별일 아니야. 그냥 구경하고 있지. 나는 황야에 머물고 있어. 점심은 어디서 드실 건가? 우리랑 같이 드세. 여동생들이랑 왔거든. 그 친근한 팔에 이끌려 애셔스트는 함께 걸었다. 그러다 곧바다에서 조금 위쪽에 굽이진 집들 사이로 들어서서 그 중심에 있는 한 호텔로 향했다. 내 방에 올라와서 씻어. 점심은 금방 준비될 거야. 애셔스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난 2주간 농가 침실에서 빛과 여분의 셔츠 한 벌로 버텨온 그에게 옷과 빗이 널브러진 이 방은 마치 카프와 같았다. 할리데이를 따라 거실로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이쪽은 프랭크 애셔스트, 내 어린 여동생들이야. 라는 말에 갑자기 3명의 얼굴이 돌아보았다. 매우 고운 피부에 파란 눈을 가진 얼굴들이었다. 둘은 정말 어렸는데 11살과 10살쯤 되었다. 세 번째는 17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금발이었으며 햇살에 살짝 물든 분홍빛과 하얀 뺨을 가졌다. 머리카락보다 약간 어두운 눈썹은 코에서 바깥쪽 끝까지 살짝 위로 올라가 있었다. 세 사람의 목소리는 모두 할리데이처럼 높고 명랑했다. 그들은 곧게 서서 재빠르게 악수를 나누고 오후에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농장 생활 뒤에 이런 경쾌하고 속어 섞인 열정적인 대화, 이 차갑고 깨끗하며 무심한 세련됨은 처음엔 낯설었으나 곧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가 떠나온 곳이 갑자기 먼 곳처럼 느껴졌다. 두 어린 아이의 이름은 사비나와 프레다인 듯했고 가장 나이 많은 아이는 스텔라였다. 잠시 후 사비나라는 아이가 그를 향해 말했다. 저기, 우리랑 새우 잡으러 갈래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이 뜻밖의 친근함에 놀란 애셔스트는 중얼거렸다. 오늘 오후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아, 미룰 수 없어요? 애셔스트는 새로 말을 건네는 스텔라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정말 예뻤다. 사비나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대화는 동굴과 수영 이야기로 옮겨갔다. 수영을 오래 할 수 있나요? 약 2마일 정도요. 오, 정말 멋지네요.
세상의 푸른 눈이 그를 응시하자 그는 자신의 새로운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 감각은 기분 좋았다. 할리데이가 말했다. 친구, 오늘은 가지 말고 목욕이나 하게나. 오늘 밤은 여기서 묵는 게 좋겠어. 그래, 그러자. 그러나 애셔스트는 다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신체적 업적에 대해 질문 공세를 받게 되었다. 그는 대학 보트팀에서 노를 젓고 대학 미식축구팀에서 뛰었으며 대학 마일 달리기에서 우승한 것을 얘기했다. 두 어린 소녀는 그들의 동굴을 꼭 봐야 한다고 고집했고 까치처럼 수다를 떨며 애셔스트를 사이에 두고 앞장서 나갔다. 스텔라와 그녀의 오빠는 조금 뒤에서 따라갔다. 동굴은 다른 동굴들처럼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생물들을 잡아 유리병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연못이었다. 매끈한 갈색 다리에 스타킹을 신지 않은 사비나와 프레다는 애셔스트에게 연못 한가운데로 와서 물을 걸러내는 걸 도와달라고 권했다. 그 역시 곧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말았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에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특히 예쁜 아이들이 연못에 있고 연못 가장자리에는 젊은 다이애나처럼 당신이 잡는 모든 것을 경이로움으로 받아줄 아이가 있다면 애셔스트는 시간 감각이 별로 없었다. 시계를 꺼내보니 벌써 3시가 훌쩍 넘은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오늘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은행에 도착하기 전에 문을 닫을 테니까. 그의 표정을 본 어린 소녀들이 즉시 외쳤다. 오늘은 이제 머물러야 해요. 애셔스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때 매건이 속삭이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토키에 다녀올게, 자기야. 필요한 건 다 사올 테니까. 오늘 저녁엔 돌아올 거야. 날씨가 좋으면 오늘 밤에 갈 수도 있어. 준비해. 그는 그녀가 떨며 자신의 말에 매달리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는 시계를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오늘은 망했어. 만세. 이제 우리랑 같이 목욕할 수 있겠네. 이 예쁜 아이들의 만족감, 스텔라 입가의 미소, 할리데이의 친절한 배려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금 갈망과 후회의 경련이 애셔스트를 스쳤고 그는 우울했다. 전보를 보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수영장의 매력이 식자 그들은 호텔로 돌아갔다. 애셔스트는 나라콤 부인에게 전보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밤 머물게 되어 내일 돌아갑니다. 분명 매건은 그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이해할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오후였다. 바다는 잔잔하고 푸르렀으며 수영은 그의 큰 열정이었다. 이 예쁜 아이들의 호의는 그를 기쁘게 했고 그들을 바라보는 즐거움, 스텔라를 바라보는 즐거움, 모든 것이 약간 비현실적이면서도 극도로 자연스러웠다. 그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었고 스스로 붙인 평판을 증명하려는 허세로 곧장 멀리 헤엄쳐 나갔다. 뒤돌아보니 할리데이가 해안을 따라 헤엄치고 있었고 소녀들은 그가 평소 경멸하던 방식으로 물장구 치고 잠수하며 작은 파도를 타고 있었다. 그때 사비나가 그를 불러 떠있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어린 소녀들 사이에서 그는 너무 바빠서 스텔라가 자신의 존재에 익숙해졌는지조차 알아차릴 틈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에게서 놀란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허리까지 잠긴 채 서서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가느다란 하얀 팔을 뻗어 가리키고 있었으며 젖은 얼굴은 햇볕에 쪼그라들고 두려움에 찬 표정이었다. 필 좀 봐. 괜찮은 거야? 어머나. 애셔스트는 필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즉시 알아차렸다. 필은 물살을 치며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아마 100야드쯤 떨어진 곳에서 물살을 헤쳐나오려 애쓰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저었고 곧 가라앉았다. 애셔스트는 소녀가 필을 향해 몸을 던지는 걸 보았다. 물러서 스텔라. 물러서. 소리치며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그토록 빨리 헤엄쳐 본 적이 없었고 필이 두 번째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에야 필에게 닿을 수 있었다. 경련이 일어난 것이었지만 그가 저항하지 않아서 끌어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애셔스트가 말한 곳에 멈춰 서 있던 소녀는 그가 물에 닿을 수 있는 깊이에 오자마자 도왔고 해변에 도착하자 그들은 양옆에 앉아 그의 팔다리를 문질러 주었다. 어린 아이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그 옆에 서 있었다. 애셔스트가 팔을 내밀자 적고 붉게 달아오른 눈물 범벅의 스텔라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평온했던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그녀를 스텔라라고 불렀어.
혹시 기분 상했을까? 옷을 입는 동안 할리데이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친구야. 헛소리 하지 말게. 옷은 입었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채 그들은 함께 호텔로 올라가 차를 마셨다. 대화는 홍역의 장점, 귤, 숟가락에 담긴 꿀, 수업 없는 것 등등으로 흘러갔다. 애셔스트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얼굴이 다시 평소처럼 햇살에 그을린 분홍빛과 하얀 빛을 띠고 있던 스텔라와 우호적인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 유쾌한 가족의 중심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건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얼굴을 지켜보는 건 매혹적이었다. 차를 마신 후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스텔라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수채화 스케치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즐거운 꿈 같았다. 시간과 사건은 멈춰 있었고 중요성과 현실은 정지된 듯했다. 내일 그는 메건에게 돌아갈 것이며 아이들. 스텔라는 메건만큼이나 어리다. 그녀의 말투 빠르고 다소 딱딱하며 수줍어하면서도 친근함은 그의 침묵 속에서 더욱 생기를 띠었고 그녀 주변에는 시원하고 순결한 무언가가 감돌았다. 정자 속의 처녀처럼. 해수를 너무 많이 삼킨 할리데이가 참석하지 않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비나가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을 프랭크라고 부를게요. 프레다가 따라 말했다. 프랭키. 애셔스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스텔라가 당신을 애셔스트 씨라고 부를 때마다 혼나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셔스트가 스텔라를 바라보자 그녀는 서서히 얼굴이 붉어졌다. 사비나가 킥킥거렸고 프레다가 외쳤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 애셔스트는 양손을 뻗어 각각 금발을 움켜쥐었다. 이봐, 너희 둘. 그가 말했다. 스텔라를 내버려 두지 않으면 너희 둘을 묶어버릴 거야. 프레다가 꿀꿀거렸다. 아야. 사비나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그녀를 스텔라라고 부르잖아요. 왜 안 되겠어? 참 좋은 이름이잖아. 좋아요. 허락해 줄게요. 애셔스트는 머리를 놓아주었다. 스텔라. 그녀는 이제 그를 뭐라고 부를까?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 무렵 그가 의도적으로 말했다. 자, 스텔라. 잘 자요, 미스터 프랭크. 정말 멋졌어요, 알죠? 아, 그거? 헛소리. 그녀의 빠르고 고든 악수가 갑자기 꽉 조여들었다가 갑자기 풀렸다. 애셔스트는 텅 빈 거실에 가만히 서 있었다. 바로 어젯밤만 해도 사과나무 아래 생생한 꽃잎 사이에서 그는 메건을 꼭 끌어안고 그녀의 눈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 기억이 밀려오자 그는 숨이 턱 막혔다. 오늘 밤이면 시작될 터였다. 그와 함께하기만을 원했던 그녀와의 삶이. 그런데 이제 시계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4시간 이상이 지나가야 한다니. 순수함과 그 모든 것들의 작별을 고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왜 하필 이 순진한 가족들과 친구가 되어버린 걸까? 하지만 난 그녀와 결혼할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말했잖아. 그는 촛불을 들고 불을 붙인 뒤 감동과 격동 속에 애셔스트는 손을 꽉 쥐고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는 크레센트 앞 잔디밭으로 나갔다. 애셔스트는 잔디 위를 왔다 갔다 걷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그녀와 함께 있었다. 생생하게 숨쉬는 하얀 꽃잎 아래 졸졸 흐르는 개울, 목욕탕의 강철빛 푸른 달빛이 반짝이는 그곳. 순수함과 겸손한 열정이 담긴 그녀의 고개를 든 얼굴에 입맞춤하던 황홀함 속으로 그 이교적인 밤의 긴장감과 아름다움 속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바다는 한숨과 바스락거림으로 속삭였다. 작은 새도 부엉이도 밤새도 울거나 날지 않았다. 대신 피아노가 맑게 울려 퍼졌고 하얀 집들이 하늘을 단단한 곡선으로 가르고 라일락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내가 뭘 하려는 거지?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메건은 창가에 서서 꽃을 바라보며 그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불쌍한 작은 메건. 왜 안 되겠어? 그는 생각했다. 난 그녀를 사랑해.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가 예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피아노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꿈도 꾸지 않는 잠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외쳤다. 이봐요. 아침 준비됐어요. 그는 벌떡 일어났다. 여기가 어디지? 아, 그는 이미 마멀레이드를 먹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고 스텔라와 사비나 사이에 빈자리에 앉았다. 사비나는 그를 잠시 지켜보더니 말했다. 이봐요. 기운내요.
우리 9시 반에 출발할 거예요. 베리헤드에 갈 거야, 친구. 꼭 같이 가야 해. 애셔스트는 생각했다. 같이 가자고. 불가능해. 물건 좀 챙겨서 돌아가야 해. 그는 스텔라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같이 가요. 사비나가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없으면 재미없어. 프레다가 일어나 그의 의자 뒤에 섰다. 꼭 같이 가야 해. 안 그러면 머리 잡아당길 거야. 애셔스트는 생각했다. 하루만 더 생각해 볼 시간이 생겼어. 하루만 더. 그리고 말했다. 좋아. 내가 꼭 갈게. 네, 꼭 같이 가야 해요. 역에서 그는 농장으로 두 번째 전보를 썼다가 찢어버렸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브릭섬에서 그들은 아주 작은 마차에 탔다. 거기서 사비나와 프레다 사이에 끼어 무릎이 스텔라의 무릎에 닿은 채 그들은 일어나 젠킨스 놀이를 했다. 그들은 캐치송을 부르고 게임을 하며 가져온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다. 돌아오는 길에 어린 소녀들은 그에게 기대어 잠들었고 좁은 마차 안에서 그의 무릎은 여전히 스텔라의 무릎에 닿아 있었다. 불과 30시간 전만 해도 이 금발 머리 3명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기차 안에서 그는 스텔라에게 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좋아하는 시를 알아내고 우월감에 취해 자신의 시를 들려주었다. 호텔로 돌아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들은 카드 게임을 했다. 그러고 나서 스텔라는 피아노 앞으로 갔다. 거의 어둠에 잠긴 창가 의자 위에서 애셔스트는 촛불 사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긴 하얀 목 위에 놓인 그 금발 머리가 손의 움직임에 따라 숙여졌다. 그녀는 유창하게 연주했지만 별다른 감정은 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만들어낸 그 모습은 희미한 황금빛 광채와 그녀 주위를 감도는 천사 같은 분위기는 그 흔들리는 흰 옷을 입은 천사 같은 머리의 소녀 앞에서 누가 열정적인 생각이나 거친 욕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슈만의 왜? 라는 곡을 연주했다. 그러자 할리데이가 플루트를 꺼내들었고 마법은 깨졌다. 이후 그들은 애셔스트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고 스텔라가 슈만 가곡집에서 반주를 연주했다. 그날 밤 애셔스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생각에 잠겨 뒤척였다. 지난 이틀간의 강렬한 가정적 친밀감, 이 할리데이 가문의 분위기가 그를 둘러싸고 울려 퍼지는 듯했고 그 농장과 사람들, 심지어 메건조차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정말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가? 정말 그녀를 데려가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는가? 봄과 밤과 사과꽃에 홀린 게 분명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한 짓은 끔찍해, 정말 끔찍해. 슈만의 음악 소리가 그의 열병 같은 생각과 함께 울려 퍼지고 뒤섞이며 그는 다시 스텔라의 차갑고 하얗고 금발의 모습과 굽은 목, 그녀를 둘러싼 기묘하고 천사 같은 광채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흐느낌을 억눌렀다. 돌아가지 않는 건 끔찍했다. 돌아가는 건 더욱 끔찍했다. 젊은 시절 감정을 진정으로 표출하면 그 고통의 힘은 사라진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잠들었다. 그게 뭐였겠어? 몇 번의 키스. 한 달이면 다 잊혀질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었지만 비둘기 회색 드레스 가게는 전염병처럼 피했다. 지난 이틀간의 갈망 대신 그는 공허함만을 느꼈다. 모든 열렬한 갈망이 사라진 채 마치 그 눈물의 폭발 속에서 꺼져버린 것처럼. 차를 마신 뒤 스텔라가 책 한 권을 그의 옆에 내려놓으며 수줍게 말했다. 프랭크, 이거 읽어봤어요? 파라의 예수의 생애였다. 애셔스트는 미소 지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보기엔 정통 종교의 이면에는 항상 보상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 선한 행동에 대한 대가 같은 거지. 일종의 은혜를 구걸하는 거야. 모든 게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그녀는 소파에 앉아 실 조각으로 매듭을 묶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그건 훨씬 더 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애셔스트는 다시 한번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다.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대가를 원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가장 깊은 본능이에요. 그 근원을 파헤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는 고집스럽게 말을 이었다. 글쎄, 생각해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삶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겠어? 나는 선한 것이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선함을 믿어. 그럼 선한 사람이 되는 걸 믿는다는 거야? 지금 그녀는 참 예뻤다. 그녀와 함께라면 선하게 사는 게 쉬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기 그 매듭 묶는 법 좀 가르쳐줘.
그녀의 손가락이 끈을 다루며 그의 손가락을 스칠 때 그는 평온하고 행복해졌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고의로 그녀에 대한 생각에 머물렀다. 마치 보호의 옷을 입듯 그녀의 고운 시원한 자매 같은 빛깔에 자신을 감쌌다. 다음 날 그는 그들이 기차로 토트네스까지 가서 베리 포메로이 성에서 피크닉을 하기로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전히 과거를 단호히 잊은 채 그는 할리데이 옆에 있는 마차에 올라타 말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해안가를 따라 기차역으로 가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 그의 심장이 거의 입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바로 메건이었다. 메건이 저만치 앞길가에서 옛날 치마와 재킷 그리고 템 오션터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걸어가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가 먼지를 털어내는 척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그녀가 여전히 보였는데 자유로운 시골 걸음이 아니라 흔들리며 길을 잃은 듯 불쌍한 모습이었다.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작은 강아지처럼 앞으로 달려야 할지 뒤로 돌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하지만 마차가 그녀에게서 멀어질수록 그의 심장은 반항하며 멈추라고 내려서 그녀에게 가라고 외쳤다. 마차가 역으로 향하는 모퉁이를 돌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차 문을 열며 중얼거렸다. 뭔가 잊은 게 있어. 가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는 뛰어내려 비틀거리며 몸을 돌렸고 균형을 되찾은 뒤 걸어갔다. 놀란 할리데이 부부가 탄 마차는 그대로 달렸다. 모퉁이에서 그는 이제 멀리 앞선 메건을 간신히 볼 수 있었다. 몇 걸음 뛰다가 멈춰서서 걸음을 늦췄다. 그녀에게 가까워질수록 할리데이 부부에게서 멀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느리게 걸었다. 그녀를 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에게 가는 일, 그로 인해 닥칠 일이 자신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할리데이를 만난 이후로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메건과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저 광란의 사랑의 시간, 혼란스럽고 후회스럽고 어려운 시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후엔 지칠 것이다. 그녀가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믿음직하며 이슬처럼 맑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슬은 사라진다. 그녀의 템 오션터 모자라는 희미해진 색깔의 작은 점이 멀리 앞쪽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집 창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남자가 이런 잔인한 순간을 겪어야 할 운명을 받은 적이 있을까? 그는 메건이 멈춰서서 방파제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 역시 멈춰섰다. 그래,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그가 생각했다. 그리고 고작 몇 주간의 열정 때문에 나는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릴 거야. 갑자기 그는 스텔라의 차분한 눈이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모습이 떠올랐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그녀의 이마 위 푹신한 머리카락이 눈에 선했다. 아, 그건 미친 짓이었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과 자신의 자존심까지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역 쪽으로 재빨리 걸어갔다. 하지만 그 불쌍하고 당황한 작은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살피던 그 눈빛이 다시 그를 너무나 강하게 찌르자 그는 다시 한번 바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작은 색깔의 점은 한낮 산책객들의 물결 속에 사라져버렸다. 그리움의 열정에 이끌려 삶이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를 휘몰아치는 듯한 순간 찾아오는 갈증에 사로잡혀 그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모습이 헤매고 찾아 헤매는 모습에 대한 연민은 그의 피가 봄처럼 솟구치는 감정에 거의 녹아들었다. 이제 모든 것은 야생적인 감정뿐이었다. 기사도적인 부분, 그나마 남아있던 것은 사라져버렸다. 세 개의 금발 머리 친근한 청회색 눈을 가진 고운 얼굴, 그의 손을 꼭 잡은 가느다란 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경쾌한 목소리.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걸 믿는다는 거야. 그렇다. 그리고 오래된 담장으로 둘러싸인 영국 정원 같은 분위기, 분홍색 꽃과 수레국화, 장미, 라벤더와 릴라의 향기, 시원하고 고상하며 손대지 않은 거의 신성한 듯한 그가 자라면서 깨끗하고 선하다고 배운 모든 것들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생각했다. 그녀가 다시 해변을 따라 걸어와 나를 볼지도 몰라. 그는 일어나 해변 끝 바위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얼굴을 때리는 바닷물 보드라기에 그는 더 차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농장으로 돌아가 메건을 숲속에서 바위 사이에서
주변이 모두 야생적이고 어울리는 곳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를 큰 도시로 옮겨 작은 아파트나 방에 가둬두는 것, 그렇게 완전히 자연에 속한 사람을 그 안에 있는 시인은 그걸 거부했다. 그의 열정은 곧 사라질 감각적 향락에 불과할 것이다. 런던에서는 그녀의 순수함, 지적 자질의 결핍이 그녀를 그의 비밀스러운 장난감으로 만들 뿐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바위 위에 앉아 발을 푸르스름한 웅덩이 위로 늘어뜨린 채 바다가 물러가는 모습을 바라볼수록 이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러나 마치 그녀의 팔과 온몸이 서서히 그에게서 미끄러져 내려와 웅덩이로 빠져들고 결국 바다로 떠내려가는 듯했다. 그리고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 간청하는 눈빛에 잃어버린 얼굴,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그를 사로잡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다. 필 할리데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를 마음에 두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성적이지 못한 공포의 순간 그는 그녀를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가슴은 아팠지만 더 이상 쑤시지는 않았다. 몸은 시원하고 상쾌했다. 애셔스트처럼 젊을 때는 동정심이 격렬한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홀리데이 집 거실로 돌아와 허기진 차를 먹으며 그는 마치 열병에서 회복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새롭고 선명해 보였다. 텅 빈 방을 왔다 갔다 하며 그는 여기저기 멈춰서 만지거나 바라보았다. 피아노 앞에 앉아 한 손가락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며 생각했다. 오늘 밤 그녀가 연주할 거야. 나는 그녀가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볼 거야. 그녀를 지켜보는 게 내게는 위로가 돼. 그때 홀리데이 가족이 크레센트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필과 아이들보다 조금 앞서 스텔라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피아노 뒤 벽에 기대어 있던 그는 그녀가 들어와 실망한 듯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다 그녀가 그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빠르고 눈부신 미소였는데 애셔스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짜증나게 했다. 왜 하필 그들이 이곳에 나타나 첫사랑을 앗아갔을까? 그가 평범한 유혹자에 불과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수하고 수줍은 아름다움을 지닌 스텔라가 무슨 권리로 그가 메건과 결혼하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모든 것을 더럽히며 그토록 쓰라린 후회와 갈망 그리고 연민을 안겨주었는가. 애셔스트는 후회와 갈망의 신음을 참으려 소매를 깨물었다. 그는 우울하고 침묵한 채 저녁 식사 자리로 향했고 그의 기분은 아이들까지도 어둡게 만들었다. 모두 지쳐 있었기에 우울하고 다소 짜증스러운 저녁이었다. 여러 번 스텔라가 상처받고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걸 포착했는데 이 모습이 그의 악한 기분을 더욱 부추겼다. 그는 비참하게 잠을 잤고 아주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해변으로 내려갔다. 고요하고 푸르며 햇살 가득한 바다와 단둘이 있는 그곳에서 그의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다. 메건이 그렇게 심하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다니 참으로 자만심에 찬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일주일이나 2주일만 지나면 그녀는 거의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는 덕행의 보상을 받을 거야. 착한 청년이지. 스텔라가 알았다면 그녀가 믿는 그 악마를 거부한 그에게 축복을 내렸을 거야. 그는 퉁명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바다와 하늘의 평화와 아름다움, 외로운 갈매기들의 비행이 서서히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섰다. 크레센트 정원에서 스텔라가 캠핑용 의자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살금살금 뒤로 다가갔다. 얼마나 고운지 열심히 몸을 숙인 채 붓을 들고 치수를 재며 눈썹을 찌푸리는 모습이.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미안해, 스텔라.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서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재빠르게 말했다. 괜찮아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 사이엔 상관없잖아요? 애셔스트가 대답했다. 친구 사이니까. 우린 친구잖아, 그렇지?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빠르고 눈부신 미소 속에서 다시 한번 그녀의 앞니가 반짝였다. 사흘 뒤 그는 홀리데이 부부와 함께 런던으로 돌아갔다. 농장에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다음 해의 4월 마지막 날 그와 스텔라는 결혼했다. 어디로 갔니 어디로 갔니